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내년 2025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화 시티헌터의 2019년 극장판 시티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입니다. 시티헌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1985년에 소년점프의 연재를 시작하고 87년부터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작품이다 보니 세대에 따라서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사에바 료와 마키무라 카오리, 이렇게 두 명의 혼성 2인조는 거리의 악당을 청소하는 해결사입니다. 스위퍼라고도 하죠. 이들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신주쿠역 동쪽 출구에 있는 게시판에 자신의 연락처와 알파벳 X, Y, Z를 쓰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뒤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 듀오는 법이 심판하지 못한 악들에게 맞서며 신주쿠 거리에서 대활약을 펼칩니다. 의뢰를 받고 그 의뢰를 정의롭게 해결하면서 주인공인 사에바 료의 과거가 밝혀지는 게 시티헌터 시리즈 전반을 관통하는 구성입니다. 호색한으로서 한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동시에 멋있는 모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료와 그런 그를 늘 다그치면서도 든든한 동료로서 활약하는 카오리 사이의 묘한 연대와 신뢰 관계가 특징적인 작품입니다. 시티헌터의 애니메이션 방영 30주년을 기록한 프로젝트로서 만들어진 게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시티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입니다. 2019년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15억엔 이상의 흥행수익을 냈습니다. 한 하루 140억 원가량의 금액이죠. 이어서 작년 2023년 9월 극장판 시티헌터 엔젤 더스트가 개봉하기도 했고 이 또한 10억엔 이상의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에선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꽤나 잘 팔린 작품입니다. 올해 2024년 4월에는 넷플릭스 실사 영화 시티헌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배우 스즈키 료헤이가 주인공 사에바 료 역할을 맡았죠. 대개 만화 원작의 실사와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기 쉽지만 스즈키 료헤이의 뛰어난 연기 실력, 사에바 료 그 자체의 모습에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실사 영화와 2023년 개봉한 극장판 엔젤 더스트도 추가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작가인 호조 츠카사는 1959년생으로 1980년에 만화가로 데뷔했습니다. 85년에 연재를 시작한 시티헌터는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죠.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겟사이, 엔젤아트가 있습니다. 올해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티헌터 연재 40주년을 기념해 호조 츠카사의 데뷔작을 포함해 전 작품을 망라한 원화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도쿄 무사시노의 갤러리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오픈 전부터 대기를 하는 여성 관람객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외국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를 다룬 니케이 신문사의 기사에서 호조 츠카사가 만화는 캐릭터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든다. 주제는 독자가 찾아준다. 라고 하면서 작품의 줄거리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한다고 밝힌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작품의 줄거리보다는 등장인물의 포즈, 구도를 생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쓴다고도 하네요. 현재 65세의 호조 츠카사는 2017년 엔젤아트의 연재 종료 이후 신작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연재를 하려면 어시스턴트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만화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키우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점점 그러지 않게 되어 지금은 어시스턴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시티헌터 연재 시절에 호조 츠카사의 아래에서 어시스턴트 생활을 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종종 둘이 사제관계로서 함께 잡지에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노우에 타케이코와 같은 제자가 그에게 있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그의 저 발언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넘어와서 본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사에바 료와 마키무라 카오리가 테러리스트들을 역동광 넘치는 카 체이스 끝에
신주쿠 가부키초의 토 시네마 앞에서 제압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신주쿠의 유명한 거리와 실제 하는 건물, 토후 시네마의 상징적인 고질라 조형물까지 익숙한 장소를 배경으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다음날 의대생이면서 모델 일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 신도아이가 의뢰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다며 보디가드 업무를 해결사인 료에게 의뢰하죠. 알고 보니 아이의 아버지는 뇌과학 전문 과학자였고 군사병기 개발회사 도미나테크사의 대표 미쿠니에게 협박당해 메비우스라는 공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비우스는 머리에 착용한 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기를 조작해서 세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살인병기 시스템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이 시스템이 악용될 것을 염려해서 특수한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고 그 잠금 장치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의 딸 아이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그녀는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료와 카오리는 아이를 지키면서 최신 무기들로 무장한 거대 기업에 맞섭니다. 8, 90년대 시티헌터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드론과 최첨단 통신 장비가 등장한다는 정도겠죠. 악당들도 응징받아야 할 악한 사람들이고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져도 사망하는 일반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해바료는 몸을 날리고 사격 실력을 발휘하면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갑니다. 원작에서 료에게 의뢰를 할 때 게시판에 분필로 X, Y, Z를 썼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휴대폰으로 인식해서 AR로 가상의 게시판에 X, Y, Z를 쓰며 의뢰를 한다는 것 또한 달라진 점이죠. 어린 세대라면 잘 모르겠지만 1990년대까지 일본의 주요 역에는 개찰구의 게시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했을 경우 먼저 어디에 가 있을게 라고 써서 늦게 올 상대에게 남겨놓는 거죠. 하지만 삐삐나 전화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게시판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기술을 반영한 모습이 예전 작품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또 호조 츠카사의 다른 작품 캐츠아이의 등장인물 미녀 궤도단 세 자매가 등장하면서 시티헌터와 세계선이 일치하게 되는 것도 특징적인 점입니다. 키스기 루이, 히토미, 아이 이 세 자매는 메인이 아닌 조력자로 본 작품에 짧게 등장하지만 제게는 그 존재감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한동안 캐츠아이의 테마곡을 듣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XYZ라는 키워드는 작업 당시 담당 편집자였던 호리에 노부이코가 XYZ라는 칵테일이 있다 라고 말한 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발을 닦고자 할 때 손님에게 이 한 잔이 마지막입니다.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라는 의미로 내는 칵테일이죠. 더 이상 다음은 없다 라는 각오로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의 마음과 칵테일의 의미가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XYZ는 시티헌터 전 시리즈에 등장하는 표현이 되었다고 작가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작품의 메인 빌런인 도미나테크사의 대표 26살의 미쿠니 신지는 17살의 미국 명문대에 입학해 전쟁 경제를 연구하다가 전투 메이커 이론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조장해서 무기를 판다는 위쿠니의 이론에 거물급 무기 상인 빈스 잉그라드도 이끌려 합류하죠. 빈스 잉그라드는 전쟁 메이커,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릴 만큼 메마른 땅에 전쟁의 비를 내리게 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신주쿠 일대에 전투 드론 1색이 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도 돈으로 사야 한다는 걸 일본의 인간들이 배울 좋은 기회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죠. 본 극장판에서 미쿠니는 전투를 사업화하는 단순하게 악한 인간이지만 극장판 개봉 이후 공개된 공식 소설판에서는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로서 불우한 유소년 시기를 보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 극장판에서 그런 악당의 복잡한 사연과 양면성까지 담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을 국제적으로 사업화하려는 단순하게 나쁜 악당들, 그리고 그들을 화려한 액션과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물리치는 단순하게 멋진 주인공의 대결 구도만으로도 이 작품은 충분합니다.
시티헌터 시리즈에서 줄거리가 전개되는 데 큰 변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역할을 맞게 수행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인지 극장판의 시티헌터의 리뷰에서는 너무 뻔하다, 올드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 장르물에는 응당 클리셰 덩어리라서 새로운 게 없다라는 비판이 쉽게 따라붙죠. 그런데 저는 이런 비판을 볼 때마다 의아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 클리셰들을 한가득 보러 온 건데 그걸 내놓는다고 비판을 하다니 하고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관객이 있다면 반대로 익히 아는 맛을 맛보러 온 관객들의 마음 또한 실제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맛이 정확하게 구현되어서 그걸 맛보았을 때의 안도감과 만족감이 분명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추구하지 않는 걸 취약점이라고 비판하는 피드백에 만약 제작자가 휘둘리게 된다면 국밥을 파는 국밥집에서 어느 날 국밥 대신 실험적인 딸기 된장국을 내놓고 마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밥을 맛보러 왔던 관객들은 당황해서 떠날 것이고 기존 시리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딸기 된장국이라는 낯설고 맛이 예상도 안 되는 비주얼에 도전할 용기도 내보지 못하겠죠. 그렇게 그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실패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클리셰는 확산성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매니아층은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시대와 주제에 따라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도전을 꾀해볼 수는 있겠죠. 클리셰는 약점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티헌터 같은 만화라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의 원조격인 작품입니다. 시티헌터 이후에 만들어진 비슷한 장르물들은 시티헌터의 영향을 받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클리셰가 담긴 오랜 기간 이어진 시리즈 작품이라면 하나하나 작품 속 요소를 설명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관객들도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작품을 봐야 한다는 피로감, 부담감도 안 느낄 수 있습니다. 익히 아는 맛을 내놓고 익히 아는 그 맛을 한껏 즐기는 게 시리즈물의 특징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대사가 나오거나 특정 행동을 취하는 걸 기대하고 그 기대한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는 게 이런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요소입니다. 료가 여자를 밝힐 때 카오리가 만화적인 비주얼의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을 기대하고 사에바 료가 위협받는 의뢰인을 구해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사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클리셰 덩어리라는 비판에 이어서 여자와 성을 밝히는 사에바 료의 모습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작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는 리뷰를 보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에 대해 내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향한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는 어디를 향해 있는 걸까 하고요. 아마 도심 한가운데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포탄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일상에 급습한 전쟁 무기의 위협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또 신형 무기가 사람을 향해 씹어 문명되는 폭력적인 현장을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중력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감상하는 그 모습 자체를 지적하는 것 또한 아니었고요. 주로 사에바 료의 한심한 호색한으로서의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단지 남자 주인공의 행실에 대한 비판뿐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의미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영화 초반 게스트 히로인인 신도아이가 게시판에 XYZ를 쓴 뒤 사에바 료와 처음 만날 때 료는 언제나 그랬듯이 밝히며 아이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에바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 라고 하면서 마키무라 카오리가 극장판 개봉 기념 2019톤이라고 적힌 망치를 료에게 휘두르면서 내리치죠. 료가 여자를 밝히고 카오리가 그런 그에게 망치를 내려친다. 이는 오래도록 시리즈 전체에서 반복된 장면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명확하게 그의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죠.
과연 여자를 밝히는 모습을 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작품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남자 인물이 여자 인물을 향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을 담아냈다는 것만으로는 시대착오적이라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인물들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남자를 일관되게 한심하게 바라보고 그런 그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의 한심해 보이는 시선으로부터 다른 여성을 지켜주고자 행동하기도 하고 그에게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지니고도 있죠. 여성 캐릭터들은 각자가 자신이 선 곳에서 자신의 역할 이상을 단단히 해내기도 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그의 곁을 떠나보기도 하고 남자 캐릭터를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이 있음에도 이 작품을 단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어쩌면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의 원작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동등하게 몸을 날려서 악과의 싸움에 참여합니다. 주인공인 사에바료는 여성을 향해 허튼 수작들을 한가득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약자들을 위해 몸을 내던질 수 있는 행동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입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약자를 위해 몸을 내던졌으니까 허튼 수작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양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동시에 그와 대비되는 다른 모습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80년대 작품을 2019년에 극장판으로 다시 만든다고 할 때 몇십 년 전부터 그랬던 인물들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인 양 던져버리고 현대의 감수성으로 알맞게 인물들을 새롭게 개편해버리는 것은 손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속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기인하는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받아들일지 제시하고자 했던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의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액션과 서사, 구도, 1인분 이상씩 하는 인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겪은 적도 없는 그 시대를 그리도록 하는 생생한 배경음악까지. 시티헌터는 작품 엔딩에서 흘러나오는 DM 네트워크의 Get Wild 노래를 듣기 위해 달려나가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료와 카오리의 활약이 마무리되고 결말이 다가오면서 배경으로 Get Wild의 상징적인 인트로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때의 안도감과 포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Get Wild 말고도 전투 장면 곳곳에 삽입된 시티헌터 사운드 트랙의 다른 곡들 또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의 풋스텝이 제일 좋았어서 한동안 운동할 때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터키의 사격선수 쉰 하나의 요스프 티케치의 사격 장면에 Get Wild를 삽입한 쇼츠가 일본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보통의 사격 선수들은 사격용 귀마개나 특수 보안경을 착용하지만 티케치는 일반 안경에 작은 귀마개 그리고 양 눈을 모두 뜬 채로 사격에 임했고 거의 정중하게 맞췄죠. 태역군인 출신의 그를 사에바료와 겹쳐서 보는 일본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장비가 거의 없어 보이는 모습에 무과금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한국과 일본 SNS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해당 쇼츠에 달린 일본어 댓글 중에 티켓치처럼 Get Wild 노래가 잘 어울리는 50대가 되고 싶다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Get Wild는 단순한 노래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시대상과 이상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시티헌터 작품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노래를 듣고 있자면 왜인지 강해지고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시티헌터라는 작품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과연 그 많은 인력과 자본이 단순히 시티헌터에 대한 향수만으로 추억팔이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이어진 시리즈물을 기에 지닐 수 있는 안정성, 추억, 접근성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카오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미쿠니를 향해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사는 너무나 뻔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두 여성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하코즈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브컬처를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